어, 이야기가 있는 서울길 저자 최연입니다. 서울이라 그러면은 참 생소하고 생경하기 마련입니다. 서울에 조금 더 광의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 남한의 인구 반이 운집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호남 향후회로, 때로는 경북고등학교 동문회로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살면서도 나는 경상도, 나는 전라도, 이러한 어떤 출신에 연연해서 살고 있는 것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인문학이 열풍이 불고 걷기 열풍이 불 때 서울에 있는 요소를 한 5시간 걸으면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현장 답사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낸 것이 이야기가 있는 서울길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의 과거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도 다 녹아 있고, 그다음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도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서울이 과연 어떤 곳인지, 또 여러분들이 과연 정을 붙여서 살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면에 드러난 것은 사실은 한성백제 시절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책보고에 가까이 있는 풍납토성, 몽촌토성, 이것이 바로 초기의 백제를 이룩한 한성백제의 도읍지들입니다. 그러다가 계로왕이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의해서 이제 이 아차산 전투에서 죽고 나서 바로 도망치듯이 내려간 데가 금강 건너입니다. 금강 건너에서 거기에서 공산성을 짓고 임시로 마련한 백제가 바로 웅진백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넓은 어떤 평야로 간 것이 사비백제, 즉 부여에서 마지막 백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한성백제의 유적지가 많은 어떤 서울입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 때는 삼경체제의 하나로서 남경의 연흥전이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연관이 돼 가지고 이성계가 새롭게 조선을 건국하면서 많은 도읍지의 예비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신도안이라고, 계룡산 밑에 그 신도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륜이라는 사람이 적극 어떤 추천을 한 안산 아래에, 즉 지금의 연세대학교 자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읍지로 어떤 청거가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도전은 바로 지금 옛날에 남경터, 고려시대 때의 남경터 백악,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북악이라 그러는데 백악이 맞습니다. 거기에는 백악 신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어떤 동서남북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쪽 있고 서쪽 있고 이러는데 그것도 북쪽에 있다고 북악이라 그러는데, 인문학적인 어떤 개념으로는 맞는 것은 바로 있잖아, 백악 신사가 있었던 백악입니다. 그래서 그 백악을 주산으로 하는 아래쪽으로 어떤 도읍지를 정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읍을 해서 한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조선에 500년 동안의 도읍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양으로서 조선의 도읍지로 어떤 정착이 될 때,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정치 체제가 대단히 지방자치적인, 지방의 호족 중심적인 이러한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냥 전체 통과라는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이제 조선이 오면서 두 가지의 커다란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옵니다. 하나는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는 대부분 불교를 어떤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와서는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리학의 기초를 깔고 있는 주나라 시대 때의 주례에 의해서 도읍도 만들고 만들어진 도읍의 모든 경영, 국가 경영의 시설들을 배치하는 것을, 그 다음에 어떤 국가 경영에서 법도 거기에서 다 있잖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통치는 임금은 배북남면하에 등을 북쪽으로 대고 남쪽을 향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통치를 하는 궁궐은 좌향이 남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생긴 임금이 살았던 궁궐이 5군데가 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과 경희궁과 창경궁과 그 다음에 지금은 덕수궁이라 그러지만 본래는 경운궁입니다. 이 5개의 궁궐이 있는데 경희궁도 동향을 하고 있고 창경궁도 동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덕수궁이라는 데도 동향을 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남향을 하고 있었어요. 남향을. 그 정문도 남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경복궁과 창덕궁은 다 남향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통치를 하는 정궁으로서 역할을 한 궁궐은 남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북남면에서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복궁이 임진왜란 이전까지 어떤 임금이 통치한 정궁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창덕궁이 역할을 하다가 고종 이후에 순종이 마지막 어떤 굴욕적인 일본에 있잖아요 나라를 갖다 바친 그 어떤 역사적인 장소도 바로 창덕궁입니다. 그 이후에 고종이 대한제국이라는 어떤 쓰러져가는 어떤 조선을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살리고자 만든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그때 근거지는 바로 있잖아요. 지금 뭐 경운궁이라는 데입니다. 경운궁. 그렇게 세 곳이 통치를 하는 임금의 어떤 주된 있잖아요. 주거소라 그러지요.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던 데인데 그것이 다 남향을 합니다. 그런 것도 주례에 의해서 다 이제 참고를 하죠. 그리고 국가 경영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지방 자치를 중앙 집권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종 때는 군현제를 실시해 가지고 그 이전에 고려시대 때에 지방 분권적인 것을 중앙 집권적으로 만들면서 지역 단위의 업치구역들을 다 뒀어요. 업치구역. 그래서 그렇게 통치를 원활하기 위해서 객사라는 걸 두 가지고 그 객사, 그 다음에 통치를 하는 관아, 그리고 성리학을 가르치는 향교, 이 세 개가 통치에 있어서 어떤 업치구역에 있는 통치기구입니다. 그래서 객사는 뭔가 하면 임금을 상징하는 걸패, 전패라고 하는데 그걸 모셔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수령이지만은 내가 바로 임금의 명을 받아서 이제 통치를, 대리 통치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임금으로부터 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아는 바로 그러한 어떤 지방의 수령들이 통치를 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향교라는 것은 향교를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이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서 초시에 합격돼서 성균관을 통해서만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과거에 볼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중앙 통제적으로 국가를 경영하기 시작을 했죠. 그것이 이제 조선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중국의 문물들을 받아놨어요. 고대 국가를 임금만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임금의 씨가 제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임금의 씨가. 그래야지 어떤 권력이 안정되게 개성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자가 튼튼하게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어떤 권력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을 철저하게 잘 모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왕손만 제대로 개성 발전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편히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곡, 즉 씨앗이 튼튼해야 되고 그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토지가 비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곡의 신과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조상의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임금의 조상의 신에
제사를 지는 데다가 종묘예요, 종묘. 거기에 역대 임금들의 위패를 다 모신 데죠. 그 다음에 이제 오곡의 신과, 그 다음에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사직단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자묘우사라 그래가지고,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제 사직단을 두게 되죠. 근데 대북남면에서, 즉 남쪽을 향해서 통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좌측이라는 것은 동쪽이 되고 우측이라는 것은 서쪽이 됩니다. 북쪽을 향해서 남쪽으로 볼 때 동쪽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서쪽이기 때문입니다. 전조후시라 그래가지고 궁궐을 중심으로 앞쪽에 궁궐 앞에 조정, 그러니까 모든 내각이 서고, 그 다음에 뒤쪽에 시장이, 백성들이 가서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서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지금 육조거리라는 데에 육조, 즉 내각이 들어섰고, 지금의 청와대 자리 있는데 그 앞에 전시가 섰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백악과 경복궁 사이가 너무 좁아요. 좁기 때문에 시장을 어디로 가나요? 지금의 종로거리 유기전 6가지의 종류의 어떤 시장에서는 유기전 종로거리로 시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전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도읍을 만들면서 한양이라는 것은 첫째, 배북남면에서 모든 궁궐들이 남쪽을 향해서 서고, 경복궁이, 그 다음에 앞에 육조, 즉 내각이 서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종묘라 그래가지고 임금의 역대 임금들의 위패를 모시는 데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오곡의 신과 그 다음에 토지의 신의 제사 지내는 사직단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배치가 되고 나니까 한양이란 것이 어떤 틀이 이제 생겼는데 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을 만든 것이 바로 한양의 소위 말해서 있잖아요, 한양도성입니다. 한양도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기정 거리 만들고, 그 다음에 전조후시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자묘우사에 따라서 이제 한양의 도읍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한양이 과연 풍수지리적으로는 합당하게 배치가 됐느냐, 그 주례에 의해서 이렇게 차용을 한 것이 맞느냐. 그래서 여기서 잠시 무학대사하고 정도전하고 경복궁, 즉 정전에 대한 자양에 대한 그다음에 안전 어떤 방향에 대한 논쟁이 붙게 됩니다. 하나는. 그래서 첫 번째 논쟁 붙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자묘우사라 그때 왼쪽이 동쪽에 해당됩니다. 동쪽. 그리고 왼쪽은 성리학이나 유학에 있어서 왼쪽을 더 중요시해요. 장자, 적손을 얘기하고, 오른쪽은 서자, 지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쪽도 사실은 왼쪽을 체라 그래요. 근본. 그 다음에 오른쪽을 용이라 그럽니다. 쓰임새라 그러죠. 쓰임새, 체와 용. 왼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경복궁을 정전으로 딱 해서 배북남면을 하니까 4개의 사사산이라 그러는데, 북쪽으로 백악, 남쪽으로 목멱산, 지금의 남산이라 그러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낙타산, 지금 얘기하면 낙산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인왕산, 이렇게 4개의 산을 둘러쳐서 한양도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지형적으로 또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자청역인 낙산은 아주 작아요. 낮고, 그 다음에 우백호라 할 수 있는 인왕산은 엄청나게 세력이, 소위 말해서 주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백악을 버금가는 있잖아요. 아주 웅장한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목멱산, 그거는 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주산과 마주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주산의 세력이, 즉 앞에 있는 안산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목멱산의 세력과 버금가기 때문에 적의 침략들이 많을 수 있다는 풍수지리적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좌청룡이 우백호보다 약하기 때문에 적자이면서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이러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어요. 주로 지손 아니면은 둘째 아들, 아니면 셋째 아들, 아니면은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든지 이러한 형태로
대부분 있잖아요. 왕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학이 내놓은 안이 인왕주산론이에요. 인왕산을 주산해서 동양을 하게 되면은 적을 나타내는 안산인 낙산이 아주 인왕산보다 낮고, 좌청룡, 백악가, 우백호, 목멱산이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어떤 적자가 제대로 있잖아 왕위를 개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도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국가 경영의 어떤 입장이 될 수 있는 성리학적인, 주자학적인 주례에 따르기 위해서는 배북낭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궐의 자양은 무조건 남양을 해야 돼요. 무학의 얘기는 있잖아요. 뒤쳐져 버리고 정도전의 어떤 안이 그대로 있잖아 받아들여져 가지고 현재의 한양도성의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양도성 안에 물줄기가 있어야 되죠. 그 물줄기는 백악과 인왕산 사이에서 발원이 되는 청계천이 거기 발현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기 한양대 앞에 있는 살고지 다리까지 있잖아요.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살고지 다리 그 앞에서 한강과 합수를 해서 한강과 하나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보면은 풍수지리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구조예요. 청계천은 내수라 그럽니다. 안에 있는 물 흐름, 물줄기라고. 내수는 서쪽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쭉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외수로 하는 한강은 태백에 있는 금용소에서 발원해서 거기는 동쪽이죠. 서쪽으로 흘러와요. 그러면 반대, 역방향이니까 이런 것을 풍수지리에서는 수태극이라고 해요. 태극이 이렇게 돼가 있죠. 그래서 수태극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지다리 한양대 앞에서 만나서 흘러가기 때문에 물줄기의 흐름은 대단히 좋아요. 물줄기의 흐름. 그런데 산줄기의 흐름이 한양도성으로 봐서는 자천용이 너무 약한 이러한 어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풍수지리에는 약점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국토지리적인 모양새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비보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기운이 센 데는 눌러서 압승을 하고 기운이 모자라는 데는 비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낮기 때문에 자청룡에 비보를 하는 그러한 비보책을 썼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대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남쪽이 숭례문이에요. 북쪽이 숙정문이에요. 서쪽이 도리문이에요. 동쪽은 흥인지문이에요. 흥인문 하면 되는데 갈지자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4글자로. 좌측이 허하기 때문에 글자로서 갈지자는 뜻은 없어요. 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맥이 이렇게 흘러가는 갈지자를 넣어서 흥인지문이라 그러고, 사대문이 전부 그냥 2층에 있잖아요. 어떤 마루문인데 흥인지문만 그 문 앞에 옹성을 쌓았어요. 옹성이라는 것은 성곽을 쌓고 하나 더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둘러친 성을 옹성이라 그래요. 옹벽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건 성이니까 옹성을 쳤어요. 그렇게 비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실은 청계천 이거 준설을 하면서 나온 흙들을 가지고 현재의 동대문 그 디자인 어떤 플라자, 그것이 옛날에는 운동장이었어요. 동대문 운동장, 야구장, 축구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조선때 때는 준설에 가산을 쌓았어요. 가산을 쌓아서 그 낙산이 낮게 끝난 것을 조금이라도 산의 지세를 길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본이 풍수지리적으로 이건 비보책이다 이래서 괜찮은 데는 전부 다 잘라서 도로를 내버리고 터널도 뚫고 저런 것은 그 비보책으로 있잖아. 가산을 밀어버리고 뭐를 만들었어요? 운동장을 만들어버렸다고. 그 정도로 준비해가지고 이 어떤 조선이라는 나라를 먹었다, 일본이. 그래서 일정강점기 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한양도성은 그때 풍수지리적으로도 충분히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자리매김을 했는데, 주례에 의한 성리학에 기초한 그런 한양도읍을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조금 허하고 조금 완성되지 않은 그런 형태로 도읍은 이제 그 형성이 된 겁니다. 형성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이 이제 500년 도읍지, 고려도 500년 도읍지 개성이고 이런데, 그러한 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사실은 삼국이 서로 있잖아 기란관계로 어떤 서로 있잖아 어떤 차지하려고 했는데도 한강 주변이고, 또 여기 한양에서 따리를 틀었던 바로 한성백제가 따리를 틀었던 데도 이 한강 주변입니다. 그래서 한강이 갖는 의미가 사실은 조선의 어떤 도읍지로서 한양에 있어서 어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한양이라는 것은 한강 주위에 있는 볕이 잘 들고 배북남면한, 그러니까 볕이 잘 드는, 북쪽으로는 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지요. 그런 데에 양자, 볕양자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 중에 양자 들어간 지명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지명으로는 제일 좋은 거예요. 배산임수, 이거를 우리가 제일 좋아해요.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 이제 내가 흐르는 그것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한양이라 그러면 지금의 강북 지역이에요. 강남은 한양이 안 되는 거예요. 뒤쪽으로 삼각산, 그러니까 북한산이죠. 북한산이라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모든 옛 기록에 다 삼각산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백운봉, 인수봉, 망경봉, 세봉, 우리가 뿔이 먼 데서 보면 매산자 같이 보이고 뿔이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 조선을 건설한 정도전의 호가 뭡니까? 삼봉이지요. 여기 이제 한양 도성을 이렇게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으로 배가, 동으로 그다음에 낙산, 그다음에 서로, 인왕, 남으로 목멱산을 둘러친 것이 바로 한양 도성인데, 그렇게 둘러칠 때 하나의 어떤 쟁점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똑같이 풍수지리입니다. 인왕산에 가면은 선바위라고 있습니다. 선바위. 그 선바위가 성녀가 이렇게 가사장삼을 이렇게 입고 서 있는 모양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는 다른 것은, 하나는 이성계상이고 그 옆에 작게 있는 것은 진짜 이성계의 와이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인왕산 자체가 옛부터 그게 바위가 많아서 정령신학이라 그러죠. 바위나 나무를 이렇게 숭배하는 신학, 정령신학이 엄청 거기 있잖아 발달이 된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정령신학이 발달됐는데 그것이 약간 있잖아요 가사장삼을 입었으니까 불교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그것이 도성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눈이 왔는데 그 인왕산에 그 있는 있잖아요 어떤 선바위가 눈 바깥으로 있잖아요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왔는 지역만 이렇게 한양 도성을 사니까 지금의 한양 도성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돼서 그 뒤로는 불교가 그래 융성하지 못했다. 이런데 뭐 그거는 썰이에요, 썰. 풍수지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도전과 무학의 그런 어떤 지랑 관계 속에서 결국은 어떤 주자학적인 입장에 있어서 풍수지리적으로 비보책은 썼지만 그렇게 이제 한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됐다. 요거까지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